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참 힘들다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온하시길 빕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박순규님이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마음은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이 작품을 가난한 제자에게 출판하게 해주면서 책의 광고문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라고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과 나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과 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고향에 내려가게 된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과 유서입니다. 선생님 스스로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밝히지 않았던 과거의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선생님과 나 처음 부분인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나. 나는 그를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적을 뿐 본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세상의 이목을 꺼려서라기보다 그렇게 부르는 편이 나에겐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마다 이내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펜을 집어들 때도 마찬가지다. 서먹서먹하기만 한 머리 글자 따위로 표현한다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을 알게 된 건 가마쿠라에서였다. 당시 나는 아직 젊디 젊은 학생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을 떠난 친구에게서 꼭 놀러오라는 엽서를 받은 나는 약간의 돈을 융통하여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2, 3일을 보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하고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를 불렀던 친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급전을 받았다. 전보에는 그 어머니가 병으로 들어 누우셨다고 적혀 있었지만 친구는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결혼을 강요당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더라도 결혼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결혼 상대자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당연히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도쿄의 변두리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전보를 보이면서 어찌할지를 물었다. 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가 병으로 들어 누웠다면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돌아가야 했다. 결국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모처럼의 여행에서 혼자 남았다. 수업이 시작되기까진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마쿠라에 있든 도쿄로 되돌아가든 상관없었다. 나는 당분간 묵고있던 숙소에서 좀 더 머물기로 했다. 친구는 중국 지방, 일본의 산유, 산인 지방을 총칭하는 말로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마네, 토토리의 5편을 일컫는다. 중국 지방의 한 부잣집 아들로 돈에 대해선 딱히 구애받지 않았지만 생활 수준은 나와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된 나는 달리 숙소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숙소는 가마쿠라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당구라든가 아이스크림과 같은 신식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긴 논두렁을 지나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 차를 타고 간다면 좋기 20전은 들었다. 그래도 바다는 매우 가까워서 해수욕을 즐기기엔 편리했다. 나는 매일 바다로 나갔다. 낡아서 썩기 시작한 초가지붕 사이를 지나 해변으로 내려오면 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지 의아스러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를 달리고 있었다. 어떤 날에는 바닷물이 마치 대중 목욕탕인 양 검은 머리들로 가득 메워져 있기도 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나도 이런 활기찬 풍경 속에 파묻혀 모래 위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까지 차오르는 파도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정말로 유쾌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혼잡한 풍경 속에서 선생님을 발견하였다. 그 무렵 해안에는 간이 찻집이 두 곳 있었는데 나는 우연한 기회로 그중 한 곳에 단골이 되었다. 하세 부근에 커다란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전용 탈의실을 마련하지 못하는 피서객들에게는 이런 공동 탈의실과 같은 장소가 필요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수영복을 빨기도 했고 소금기 묻은 몸을 씻기도 했으며 모자나 우산을 맡기기도 했다. 나도 소지품을 도둑 맞을 염려가 있었기에 바다로 들어갈 때마다 이 간이 찻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곤 했다. 내가 그 간이 찻집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 그는 막 옷을 벗고 바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반대로 나는 젖은 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바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해변은 혼잡했고 머릿속은 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금방 나의 눈에 띈 것은 그가 어느 서양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서양인의 눈부실 만큼 하얀 피부는 간이 찻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전통의 순수한 유카타, 일본의 무명 헛옷으로 목욕 후나 여름철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유카타를 입고 있었던 그는 탁자 위에 옷을 훌쩍 벗어 던지고는 팔짱을 끼고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그는 팬티 한 장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점이 나를 가장 의아스럽게 만들었다. 바로 이틀 전 나는 유이가 하마까지 가서 오랜 시간 모래 위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앉아있던 곳은 해변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언덕이었는데 바로 그 옆이 호텔 후문이었기 때문에 물끄러미 앉아있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향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상체나 팔과 허벅다리를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에 곰으로 만든 가리개를 쓰고서 파도가 이는 해변을 검은 젓갈색과 감색, 남색으로 물들였다. 그런 풍경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팬티 한 장만 걸친 그 서양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윽고 그는 주위를 돌아보더니 쭈그리고 앉아있던 일본인에게 한두 마디를 건넸다. 그 일본인은 모래 위에 떨어진 수건을 막 주워 올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수건을 주워 올리자마자 바로 머리에 감싸 묶더니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나란히 바닷가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넓게 펼쳐진 얕은 바닷속에서 웅성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비교적 사람이 적은 넓은 곳으로 나가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리가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먼 바다까지 나갔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 해변으로 돌아와 간이 찻집에서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몸을 닦더니 서둘러 옷을 입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이 나간 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언제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했다기보다는 무료하기 그지없는 따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일부러 선생님을 처음 본 시각에 맞추어 그 간이 찻집으로 다시 나가 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그 서양인은 보이지 않고 선생님 혼자서 밀짚 모자를 쓴 채 그곳에 있었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내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더니 총총 걸음으로 해변을 내려갔다. 선생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소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 혼자서 헤엄치기 시작했는데 나는 갑자기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얕은 바닷물을 머리 위에 튀겨가며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 선생님이 있는 곳을 목표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어제와는 달리 활 모양 같은 선을 그리며 엉뚱한 방향에서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다시 해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흔들어 털며 간이 찻집으로 들어섰다. 선생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들어서는 나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바다로 나가 선생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말을 걸거나 인사를 나눌 기회는 생기지 않았다. 게다가 선생님의 태도는 무척이나 비사교적으로 보였다.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 수영을 한 후 또 어김없이 사라졌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그런 것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처음에 함께 있었던 서양인은 그 후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생님은 항상 혼자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마친 후 바다에서 나와 항상 같은 자리에 벗어두었던 옷을 입으려 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유카타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선생님은 뒤로 돌아서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는데 그 바람에 유카타 밑에 놓여있던 안경이 탁자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유카타를 걸치고 허리끈을 묶고 나서야 안경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황급히 그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의자 밑으로 머리와 손을 들이밀어 안경을 꺼내 선생님에게 내밀었다. 선생님은 고맙다는 말을 한 후 안경을 건네받았다. 다음 날도 나는 선생님 뒤를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해변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바다로 나오자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라곤 나와 선생님 단 둘뿐이었다. 그리고 강한 햇빛이 아주 뜨겁게 주위에 펼쳐진 산과 바다를 내리쬐었다. 나는 자유와 환희로 흥분된 몸을 움직이며 바닷속에서 열광했다. 선생님은 갑자기 손과 발의 움직임을 뚝 멈추더니 하늘을 바라보며 드러누웠다. 그리고 파도의 움직임에 몸을 내맡긴 채 눈을 감았다. 나도 그를 따라했다. 푸르게 펼쳐진 하늘의 선명한 빛이 내 얼굴을 향해 내리 쏟아졌다. 정말 유쾌하군요.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잠시 후 마치 바다 위에서 일어서기라도 하듯이 몸을 일으켜 세운 선생님은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라고 말하면서 나를 재촉했다. 비교적 건장한 체격이었던 나는 좀 더 바다에서 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예,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왔던 코스를 따라 다시 해변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때부터 선생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3일째 오후였다. 선생님은 간이 찻집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물었다. 자넨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 생각인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는 선생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뭐라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희죽희죽 웃고 있는 선생님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아차 싶어 선생님은 이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온 선생님이란 말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밤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갔다. 숙소라고는 하지만 흔히 생각하기 쉬운 여관과는 달리 넓은 절의 경내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이었다. 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내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자 선생님은 다소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호칭이 연장자에 대한 나의 입버릇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리고 나는 요전의 서양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그 서양인의 특이한 점이라든가 지금은 가마쿠라에 없다는 사실 등을 말해준 뒤 일본인들과 좀처럼 교제를 갖지 않는 그런 외국인과 친하게 된 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어디선가 뵌 듯한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어렸던 나는 그때 막연히 선생님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내심 선생님의 그런 대답을 예상하며 기다렸지만 잠시 무언가 고민하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 얼굴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닌가?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달 말에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그곳을 떠났다. 나는 선생님과 헤어질 때 가끔씩 선생님 댁을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그저 좋지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당시 나는 선생님과 무척이나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상냥하면서도 자세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온적인 대답이 나오자 내 자신감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수그러들고 말았다. 선생님은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자주 실망시켰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전혀 모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실망감이 반복되어도 그로 인해 선생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한 일말의 불안감에 떨면서도 오히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앞으로 다가서다 보면 내가 예상하던 일들이 언젠가는 눈앞에서 만족스럽게 펼쳐지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젊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 나의 젊은 피가 이렇게 순수하게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째서 선생님에게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내 곁에서 사라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 선생님이 가끔씩 내게 보인 쌀쌀맞은 태도나 냉담한 행동은 나를 멀리하기 위한 불쾌한 표현이 아니었다. 가엾게도 선생님은 자신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 그만두라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타인이 보이는 호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선생님은 타인을 경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선생님을 찾아뵐 생각에 도쿄로 돌아왔다.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2주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한 번 찾아뵐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쿄로 돌아온 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가마쿠라에서의 기억은 점점 엷어져 갔다. 그리고 대도시의 공기가 기억의 부활에 따른 강한 자극과 함께 나의 마음을 진하게 물들였다. 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희망과 긴장감을 느꼈다. 한동안 나는 선생님에 관한 일들을 잊고 지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 달쯤 시간이 흐르자 나의 마음은 다시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무언가 부족한 얼굴을 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 방 안을 둘러보곤 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엔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시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다. 처음으로 선생님 댁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외출 중이었다. 두 번째로 다시 찾아간 건 그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기억된다. 아주 맑은 하늘빛이 금방이라도 온몸에 물들 것 같은 따사로운 날이었다. 그날도 선생님은 집에 없었다. 가마쿠라에 머물렀을 때 나는 선생님이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 와서 두 번 모두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나는 그 말을 생각해내곤 까닭 모를 불만을 느꼈다. 나는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채 하녀의 얼굴을 보며 잠시 주저했다. 요전에 명함을 건네받은 기억이 있던 하녀는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엔 하녀 대신 선생님의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부인은 내게 아주 정중히 선생님이 외출한 곳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매월 그날이 되면 조우시가야 묘지에 있는 어느 무덤에 꽃을 바치러 가는 일을 관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방금 전에 출발했는데 10분이 될까 말까 합니다. 부인이 사뭇 안타깝다는 듯이 말해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번화한 마을 쪽으로 100여 미터를 걷자 나는 산보 삼아 조우시가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나는 발길을 돌렸다. 나는 묘지 앞에 모종이 심어져 있는 밭에 왼쪽으로 들어가 양옆으로 단풍나무가 늘어선 넓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한쪽 구석의 찻집에서 선생님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불쑥 나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갑자기 걸음을 멈춘 선생님이 내 얼굴을 쳐다봤다. 어째서 선생님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반복되는 그 말은 한적한 대낮에 이상한 느낌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내 뒤를 따라온 겁니까? 어째서? 선생님의 태도는 오히려 침착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누구의 묘에 가는 것인지 아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겠군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 그제야 선생님은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그 길을 빠져나오기 위해 무덤 사이를 걸어 나왔다. 이사벨라 XXX 무덤, 신보쿠 로긴의 무덤이라고 새겨진 묘비 옆에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모든 사람들이 중생이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새겨진 공양을 위한 긴 판자들이 세워져 있었다. 정권공사 XXX라고 새겨진 것도 있었다. 나는 앙드레라고 읽는다. 독일식 이름을 일본식 한자로 앙드레라고 썼다. 앙드레라고 새겨져 있는 묘비 앞에서 이것은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앙드레라고 읽게 할 생각이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이들 묘표, 무덤의 표시로 세우는 돌이나 나무 기둥들이 나타내는 사람들의 양식에 대해 내가 느끼는 것만큼의 우스꽝스러움이나 아이러니를 느끼지는 않는 듯했다. 내가 둥근 비석이나 길고 가느다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을 가리키며 끊임없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던 선생님은 나중엔 듣기가 거북했는지
자네는 아직 죽음이란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의 경계선에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치 하늘을 가리기라도 하듯 서 있었다. 그 아래에 왔을 때 선생님은 높다랗게 뻗어있는 나뭇가지 끝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이 나무가 완전히 노랗게 물들면 이곳 주변은 황금색 낙엽으로 온통 덮여버리죠.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나무 밑을 지났던 것이다. 반대편에서 울퉁불퉁한 지면을 잘 골라 새 묘지를 만들고 있던 한 남자가 괭이를 든 손을 멈추더니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왼쪽으로 빠져 큰 길로 나왔다.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에 없던 나는 그저 선생님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선생님은 여느 때보다도 말수가 적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걸었다. 바로 댁으로 돌아가십니까? 예, 별달리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둘은 다시 아무 말 없이 남쪽 언덕을 내려갔다. 선생님 댁의 묘지가 저쪽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무덤이 있는 겁니까? 친척 되시는 분의 무덤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렇게만 대답할 뿐이었다. 나 역시 그 이야기는 그쯤에서 끝냈다. 그런데 한 100여 미터가량 걸어가자 뜻밖에도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곳엔 제 친구의 무덤이 있습니다. 친구분의 무덤에 매달 성묘를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그날부터 가끔씩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내가 찾아갈 때마다 선생님은 집에 계셨다.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선생님 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항상 조용했다. 어떤 때는 너무 조용해서 외롭게 보일 정도였다. 나는 처음부터 선생님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를 자극했다. 선생님에 대해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나 혼자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직감은 시간이 흘러 확실한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거나 어리석다는 비웃음을 사도 그것을 미리 내다본 나의 직감에 대해 어쨌든 믿음직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한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렇지만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을 팔 벌려 안아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시종일관 조용했다. 그리고 차분했다. 하지만 가끔씩은 이상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곤 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올라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은 새의 검은 그림자가 창에 비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어두움은 나타나는가 싶으면 이내 사라졌다. 내가 처음으로 그 그림자를 발견한 것은 조우시가야의 묘지에서 선생님을 불렀을 때였다. 나는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때까지 규칙적이고 힘찼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잠시 둔탁해지는 느낌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심장 장애로 박동이 불규칙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 마음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평소의 여유를 회복했다. 나는 그 후로 어둡기만 한 이 뜬구름 같은 검은 그림자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우연히 잊고 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건 음력 10월이 다 지나갈 무렵의 어느 날 밤이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나는 문득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까지 해준 그 커다란 은행나무가 떠올랐다.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 선생님이 원래 행사로 성묘를 가는 날이 바로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날은 오전 수업이라 비교적 홀가분한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조우시가야의 은행나무 잎은 이미 다 떨어졌겠지요? 아직 벌거숭이가 되지는 않았을 테지.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었다. 이번 성묘엔 제가 함께 가도 괜찮겠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그 주변을 산책하고 싶은데. 나는 성묘를 가는 거지 산책을 가는 게 아닐세. 그렇지만 가는 김에 산책도 겸하면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성묘를 다녀오는 것뿐일세. 선생님은 성묘와 산책이라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려는 듯했다.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려고 그랬는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내 눈에 비친 선생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듯 이상하게 보였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성묘라도 좋으니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성묘할 테니. 사실 나에겐 성묘와 산책의 구별이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눈 주위가 잠시 흐려지는 것이었다. 눈에서도 이상한 빛이 발했다. 그것은 성가심이나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미세하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조우시가야에서 내가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의 선생님 표정이 그 당시와 아주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함께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내 아내조차도 데려가고 싶지 않아. 정말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선생님을 연구할 생각으로 선생님 댁을 출입하는 건 아니었다. 나는 의아스러운 점은 의아스러운 대로,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취한 내 태도는 내 생활 중에서도 그나마 존경할 만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그런 태도 때문에 선생님과 따스한 정을 나누는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내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마음을 연구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우리 둘 사이를 이어주는 동정의 끈은 여지없이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당시 젊고 어렸던 나는 그런 내 태도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돼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도 차가운 눈빛으로 연구되는 것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한 달에 2번 혹은 3번씩 꼬박꼬박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